마켓 키워드 시간입니다. 핵심 용어를 통해서 시장을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우리 자산운용의 김학주 상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의 이번 주는 G20 정상회담, 그리고 또 그리스 이야기 있었고, FOMC, 이 미국 연준이 결국에는 QE3에 대한 언급은 피하면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기간만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탄을 아껴두는 것일까요? 예, 시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라는 그런 카드를 남겨놓고 유사시에 쓰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양적 완화를 해봤자 소용도 별로 없습니다. 양적 완화가 돈을 찍어서 장기채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장기 금리라는 게 좀 낮아질 만큼 낮아졌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낮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리만 낮아질 수 있다 그러면 서민들이 그만큼 돈을 싸게 쓰는 거니까 좋죠. 근데 룸이 별로 없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미국 은행들이 서민들한테 돈을 잘 안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기껏 돈을 빌려줘봤자 상위 10%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럴 기회도 별로 없다. 오히려 금리를 낮추고 장기채권 가격을 올려놓으면은 이 중국인들이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미국의 그 장기 국채를 좋은 조건에 팔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만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소용이 없고 결국은 미국이 돈을 찍어서 그것이 중국으로 가서 일을 해야, 그러니까 투자가 돼야 양적 완화의 의미가 있는데, 제 친구가 이제 그 홍콩에 있는 그 JP 모건 컨퍼런스를 다녀왔어요. 근데 네. 거기서 이제 인민은행이 계속해서 이 프루던트라는 말을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3년 전처럼 그렇게 무분별한 투자를 우리는 참 수치스러워한다. 더 이상 그런 거 안 할 거다. 이게 가니까 사실 양적 완화를 해봤자 돈이 일할 무대가 없어진다. 이런 중국을 미국이 어떻게 설득하거나 압박을 해서 다시 강한 성장으로 끌고 가느냐. 요게 이제 시장의 관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스, 유럽 문제는 아직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계속 나옵니다. 잊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리스가 연합정부를 구성했다고는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재정 리스크를 돌파하는 어떤 첫 번째 단추는 좀 끼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일단 이렇게 끼웠는데, 궁극적으로, 이 EU가 계속 존속을 하면서 기능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안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시간을 그냥 버는 거고요. 이제 나중에 와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유럽의 그 재정 안정기금이라는 거, 그러니까 EFSF라는 게 거의 기금이 지금 고갈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ESM, 그러니까 유럽 안정화기구를 통해서 돈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17개국 중에서 지금 4개국만 비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다 비준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이 중에서도 이제 구제금융을 받으면은 제외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ESM 내에 지금 비중을 보면 독일이 27%, 프랑스가 22%, 이태리가 18%, 스페인이 12%입니다. 근데 이태리나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받으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독일이 다 덮어써야 된다는 얘기죠. 독일의 경제가, 그러니까 GDP가 한 3조 달러가 되고요. 총 예금이 4.7조 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네. 이런 독일이 GDP 16조 달러에 달하는 유로 경제를 다 떠받칠 수 있겠는가? 그럼 역부족이라고 보는 거죠. 결국은 이 ECB가, 그러니까 유럽의 중앙은행이 결국 미국처럼 돈을 찍어서,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해야 되는 그 수밖에 없는 거죠. 규정을 바꿔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지금의 이 부채를, 미래 부채로 돌려놓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시간을 두고, 이 빚진 나라들은 지금의 빚을 가급적 빨리 갚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이제 수출 제조업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환율, 그러니까 자국의 통화를 좀 절하시켜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이 독일 마르크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제 거기서 뛰어나오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독일이 내수를 키워야 되고 이 부실 국가들이 수출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좀 바꿔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 어머님이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빚 없으면 산다 이렇게 하시는데 개인이건 국가건 빚 때문에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야기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체성, 정치는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고, 경제는 외부에 나가보면 사실 경제 선진국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금융 후진국이라는 얘기도 간간히 나오던데요. MSCI 선진지수의 편입에 또다시 실패를 했습니다.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글쎄요, MSCI가 지금 불만스럽게 얘기하는 거는, 일단,
시간 외로 한국 주식을 샀을 때 그 외국인들이 원화에 대해서 해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현물 환 시장을 만들어 달라 그런 거였었거든요. 근데 한국이 너무 소극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거 핑계인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여기 선물한 시장이 있거든요. 네. NDF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게 충분히 그걸로 이 해지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 정부도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뭐 해주면 되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근데 그렇게 좀 시큰둥한 이유가 사실 그 한국의 은행들이 구조적으로 이 달러 수요 초과 아니겠습니까? 자칫하면 달러 부족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환율을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무대를 확대해 준다는 게 여간 좀 찜찜한 일이 아니고 또 이제 정부가 가끔 가다가 이제 수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시장이 있으면은 정부의 영향력이 반감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좀 소극적인 건 사실이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의 결정적 요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였냐면은 결국 신흥시장 지수가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랬던 거죠. 뭐 그래서 지금 한국은 누가 봐도 선진국이니까 지금 뭐 MSCI 선진국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은 한국에 들어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죠. 근데 이 신흥국은 한국이 빠져나가고 그리스가 들어오면은 그건 이제 난감한 거죠. 그렇지. 아마 지수가 깨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번에 기술적으로 이렇게 피했다. 내년에는 아마 들어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최근 이제 시장이 방향성을 잃고 중소형 종목 장세가 막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또 MSCI 선진국 탈락이라는 게 더 이런 현상, 그러니까 이 중소형 종목 장세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지만 핑계가 좀 궁색하군요. MSCI 선진지수 어떻게 되는지 또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매도를 거칠게 또 하고 있습니다. 3%가 넘는 하락이고 속된 말로 매도 창구라고 보면은 전부 외국계입니다. 공매도, 그러니까 대차 잔고가 지금 한 200만 주가 넘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공매도로 이어지느냐의 부분도 있고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상당히 실적은 좋을 것 같은데 어제는 또 법인세 얘기도 좀 나오더군요. 네. 이제 사실 헤지 펀드가 공매도를 쳤다. 그거는 짧은 아이디어를 갖고 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롱 펀드들, 대형 펀드들 이런 경우도 같이 따라서 한다는 게 좀 불안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이 애널리스트들의 시장 전망, 2분기 실적 전망 같은 게 너무 자기네들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 그럴 때는 애널리스트를 불러요. 그래서 당신들이 오버하고 있다는 걸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덜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그런 이벤트를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공매도 치는 건 당연하다. 근데 롱펀드가 왜 그랬을까? 왜 따라했을까? 하는 건데 일단 왜 실적이 안 좋은가? 기대만큼 안 나오는가? 하는 거는 이 단말기 수요가 2분기에 5,500만 대 정도 팔릴 줄 알았는데 5천만 대밖에 안 팔렸다. 약간 여기에 이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계속해서 이제 점유율을 높여가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판매량이 줄 정도면은 시장의 파이가 그만큼 많이 주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 자체가 암 선고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IT 업체라는 게 이 매크로 수요에 굉장히 예민하게 영향을 받는데 이제 단말기 수요가 거의 포화 상태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고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이 매크로 수요에 휘둘릴 수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악영향은 피할 수는 없는데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아직도 훨씬 더 똑똑해져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훨씬 더 고기능이 많이 추가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수요가 포화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건 너무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더 외국인들이 지금 너무 성급하게 대응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크로만 조금 안정이 되면 다시 주가는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좀 과매도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과징금 얘기도 있고 법인세 얘기도 있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기존에 6조 원 훨씬 넘을 것이다라고 공감대가 형성되다가 갑자기 6조 원을 하회할 거라는 이야기가 도는데 진위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하여튼 조금 제가 봐도 좀 과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이 삼성전자는 상당히 글로벌 IT 기업 중에서 그 제품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우량하지 않습니까? 위험 요소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많이 이제 경쟁자가 거의 없는데
뭐 애플도 이제는 사실상 삼성전자에 준한지는 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정도인데, 노키아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윈도우 운영 체계를 적용한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있다고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삼성전자한테는 잠재적인 위험이 될 수 있나요? 뭐 재미있는 지적이죠. 근데 이제 윈도우 폰이라는 게 워드라든가 엑셀처럼 그 마이크로 오피스의 그 기능들, 그 파일들을 뭐 태블릿 PC라든가 스마트폰 어떤 모든 PC에서 다 열어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 워드나 엑셀을 볼 기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걸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건 이제 그 블랙베리 같은 거, 그러니까 회사 파일하고 연동해서 보는 그런 PC들은 당장 타격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일반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OS, 그러니까 운용 체계를 하나 더 추가해주면서 삼성전자는 약간 좀 걱정을 하나 덜어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삼성이나 이런 HTC나 이 휴대폰 단말기 업체들한테 무료로 준 거죠. 그러니까 애플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자기네가 뭐 이 안드로이드를 무료 서비스 해준 건데, 지금 뭐 선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가폰이 거의 뭐 많이 보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굳이 서둘러서 애플을 그렇게 압박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안드로이드에 또 돈을 받고 파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때마침 윈도우가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윈도우 OS를 줬으니까 그럴 우려는 없다. 그래서 조금 안심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자, 삼성전자에 대한 리스크 요인도 사실 그렇게 크지 않다, 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 전력 예비율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5.5%까지 하락했다고 그러는데요. 비상이 걸렸고 어제는 이례적으로 정전 대비 훈련까지 했습니다. 이 전기요금을 올려서 수요를 억제해야지 그것을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발전소를 더 지어가지고 타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 전기 요금을 올린다는 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정부가 이 전력 수요 성장을 잘못 예측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예측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시설이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전력 요금을 올려가지고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뭐 그런 건데, 사실 지금 가계가 부채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이 부담을 준다는 건 정치인들이 무덤을 파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이제 이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이 산업용 전기를 그 전기를 올린다, 이것도 굳이 그렇게 해서 한전의 주주들한테 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것도 좀 아닌 것 같고요. 차라리 이제 그 전기의 사용을 좀 효율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송배전 시스템을 좀 선진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기를 만들어서 송전할 때 촉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훨씬 더 덜 흘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전기를 보낼 때 많이 흘리거든요. 근데 덜 흘릴 수 있으니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 뭐 그 변압기라든가 배전망 같은 그 낡은 설비들을 갖다가 이제 바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그 송배전 설비를 만드는 업체들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 발전 시설도 많이 확충을 해야 되죠. 근데 한전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전한테 뭐 전기를 올려서 돈을 많이 벌게 해준 다음에 그 돈으로 지어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민자 발전 쪽으로 많이 좀 유도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신흥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전기가 침체되면은 기름 수요는 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전기 수요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앞으로 이제 이 발전 시설을 만드는 업체들, 그런 쪽은 계속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투자에 또 힌트를 얻어왔습니다. 이 뭐 전기세를 인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물가가 자극을 받는데, 물가를 또 낮추기 위해서 환율 시장에 개입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상승을 막겠다는 이야기인데, 환율이 상승이 제어가 되면은 주가도 하락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마켓 키워드는 우리자산운용의 김학주 상무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또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